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 검증하는 시간. 금요일에 찾아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돼줄 위드 코로나. 이미 맞이한 새로운 일상도 있는데요. 바로 비대면 생활입니다. 다양한 강의부터 문화예술,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배우는 비대면 학습,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풀지 못한 궁금증과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답해드립니다.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동국대의대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한양대의대 재활의학과 장성호 교수, 아주대 교육대학원 최운실 교수, 4명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8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신 건강의학, 생활정보 뉴스들 검증해보고 지난 방송에서 못 다푼 궁금증들 모아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로 꾸며드립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 진짜 무엇이든 다 물어봐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보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문의해주세요. 티벗 어플 다운받으신 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 그때그때 답변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소식부터 점검해봅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28일 기준 누적 백신 접종 완료자 3,697만 명, 국민 72%가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정부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방역수칙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시작하는 부스터샷.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방역 지침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죠. 이제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또 패널분은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비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생계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특히 저희 이 공연계는 네. 더더욱 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공연을 잡아놓으면은 바로 줄줄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많은 후배들도 또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좀 더 빨리 시행했으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임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이게 코로나 해방 아닌가 하고 오해가 생길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돌파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앞으로 또 바이러스 변이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한다고 그러면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의료계도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 더 긴장을 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쥐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한 교수님. 네,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저희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막 더 힘들어하고 막 더 아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체육이나 태극권이나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이제 교육이라는 게 직접 선생님과 학습자가 함께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네.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 학습으로 학생들이 이제 홈스쿨링처럼 집에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평생교육기관에서 늘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이제는 집 밖에 좀 탈출하고 싶다. 현장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과 대면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찬성합니다. 아직까지 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임이라든지 영업 제한이 완화된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다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죠, 교수님?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저희 방역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가 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부분 완화가 되지만 방역이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조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생업시설이나 영업시설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에 있어서 인원수의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규모의 모임이 금지되는 요 3가지의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한 번에 다 풀게 되면 확진자가 우리 의료체계나 방역체계가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한 가지씩 풀어간다는 개념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셨던 것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조차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영업 제한을 없애는 것에 1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대규모 모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마지막 단계로 가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충족이 된 건가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을 해서 감염자의 숫자도 줄일 수가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 국민 접종률이 70에서 80%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원하시는 국민들에게는 접종 기회가 다 돌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다린다고 해서 앞으로 피해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환자 병상,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 수가 20에서 40% 정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쉬어갈 필요도 있게 되겠죠. 네, 그야말로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위드 코로나인데요. 시행을 앞두고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데요. 이것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는데 확진자 수는 그대로, 치명률은 상승.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백신 맞은 국민이 이제 70%를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줄지를 않네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률이 이렇게 높은데 확진자가 왜 감소하지 않는가 많이 우려를 하실 텐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백신 접종만을 통해서 유행을 차단하는 게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성인 인구가 약 10에서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그래서 그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부터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확진자가 정체 수준에 있지만 11월 달부터는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률에 있어서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사망자와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고위험분들에게는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서 좀 치명률을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치명률이란 게 뭔가요? 그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재는 척도인가요?
네, 치명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확진자를 모두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감염자를 모두 확진자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신 감염자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치명률의 개념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의 치명률과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치명률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는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분모가 늘어나게 되면 치명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 여부와 연령대에 따라서 치명률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백신 접종을 하면 위중증으로 이제 진행되는 확률은 낮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여전한 거죠, 교수님? 네, 백신 접종이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효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이고요. 하나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지만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중증과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백신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네. 한 번 더 접종을 하셔서 조금 더 면역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살짝 좀 위험하긴 하는구나 해서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실행을 해도 괜찮긴 괜찮은 거겠죠?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그 방역 정책의 대부분은 피해를 단순히 미루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도입이 되면서 피해 자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피해를 이제 없애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몇 가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백신 접종만큼의 높은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일상을 찾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역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 확산세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할까? 일단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누구는 접종 기피, 그리고 누구는 3차 접종 이렇게 갈리거든요. 접종 기피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을까요? 네, 아직도 국민들께서 특히 성인 인구의 10% 정도는 접종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접종했을 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당국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걸렸을 때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가와 당국에서 인과성이라든지 이상 반응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야 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서 완전히 인과관계를 증명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억울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보상의 범위라든지 인과성의 인정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스터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리는 이유는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보다 백신 접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정말 적기 때문에 권고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주시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1차, 2차 접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제 그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은 특히 뭐 백신을 맞지도 않았는데 뭐 집안에서 딱히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나가서 뭐 백신을 맞아야 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그 백신을 맞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백신 또 이 어떤 부작용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어떤 분은 혈전증, 뭐 심낭염, 심막염, 심근염 이런 것들을 많이 걸리셨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겁을 낼 수가 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외래 진료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 같은 진료인데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외래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아셔야 될 게 사실 어떤 백신이든 이런 부작용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30년 넘게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들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이 뭐 발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도 모 아나운서께서 뭐 눈이 침침해졌다고 그러시는데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그 코로나 그 확진자가 한 35만 명 넘게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2,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3,60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사망이라고 확실히 연관된 건 아주 드물고요. 그래도 사망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환자가 8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의심되는 범위까지만 하더라도 계산을 하더라도 300배, 많게는 1,100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과연 맞아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게 무섭긴 무섭지만 본인이 그렇게 될 확률은 아주 낮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꼭 맞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작용의 확률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이제 나한테는 100%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정재윤 교수님? 네,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백신 접종을 일관되게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고요. 특히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거의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접종해서 생기는 피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유행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미접종자들께서도 감염될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지만 혹시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될 가능성을 매우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스터샷 관련인데 부스터샷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고 또 어떤 사람이 맞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접종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mRNA 백신이나 아니면 다른 백신들도 2회 접종을 하고 있는데 1회 접종 다음에 2회 접종도 부스터샷의 개념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요즘에 비유 드리는 것은 시험 공부의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예. 시험 공부를 할 때 한 번 공부한 것보다는 2번 공부한 게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조금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2번 본 것을 3번 보게 되면 훨씬 더 내용도 잘 알게 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부스터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어제 이제 부스터샷 접종 일정에 대한 발표가 네.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사전 예약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예방접종은 11월 15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 접종자는 10월 28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고요. 예방접종 11월 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우선 접종 직업군은요. 11월 1일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고요. 11월 15일부터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네요. 네. 이 백신 종류가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를 좀 맞았는데 제가 아는 주위의 선배님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또 이게 3차 부스터샷은 그 맞았던 걸 다시 맞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맞는 게 좋은 건지 또 요즘은 뭐 또 섞어서 맞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러게요. 네,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권고를 드리게 되는데요.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다른 백신을 섞어서 맞는 것과 한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것 자체의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섞어서 맞는 것이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스터 백신 접종을 공부에 비유해 드렸었는데요. 네. 한 가지의 교과서를 보시는 것보다 다른 참고서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스터 백신 접종은 대부분은 mRNA 백신 계열로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 백신을 3번 접종하시는 게 아니고 mRNA 백신으로 한 번 더 접종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얀센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얀센 백신을 2회 접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회차에 mRNA 백신을 기본적으로 접종을 하시게 돼 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백신도 2번 접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위드 코로나 실패도 가능한가? 뭐 한간에는 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예상을 하는 것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불리한 측면도 있는데요. 예. 이미 영국과 덴마크는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전체 국민의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역이 이때까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이 높게 잡아도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해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면서 최적의 조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셔야 되고 역학조사라든지 진단검사처럼 우리가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체계들을 더 발전시켜서 더 능력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국 같은 그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확진자와 중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1단계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었을 때 유행 규모가 얼마나 크게 증가할지를 미리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풀었다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2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방역이 완화가 되었을 때 확진자와 중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제도인데요. 네. 지금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관들 그리고 시설들, 영업장들이 개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새롭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하시거나 PCR 음성이 확인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면 그 영업장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들도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궁금증 그 다음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영원한 바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언제쯤 안녕?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당장 벗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저도 이제 마스크 언제 벗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것도 저희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제해버리면 예. 영국처럼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속도에 맞추어서 한 2단계쯤 가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3단계쯤 되면 밀집하지 않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밀접하고 밀폐된 환경에서의 마스크 쓰시는 것들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구용 치료제는 중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보다는 경증 환자가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리상 보면 감염 초기에 복용하셔야지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신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많은 물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용도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 매우 도움은 되겠지만 그 도움이 백신 접종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점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결코 방심하지 말고 방역 지침 자율적으로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KBS 특별 생방송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성공의 조건은 오늘 저녁 7시 20분부터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궁금증 몇 개 풀어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백신 화이자 2차까지 맞은 지 한 달 됐는데요. 고위험군이라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6개월 이후에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에 문의하니 2개월 후도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떤 게 맞나요? 그리고 부스터샷도 화이자로 맞는 거죠? 하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네, 부스터 백신 접종은 2차 접종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효과가 감소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6개월 뒤에 접종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접종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간격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접종을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실 수는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부스터 백신 접종은 대부분은 mRNA 백신 계열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2번 맞으신 분들도 화이자를 한 번 더 맞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도 mRNA 백신은 mRNA 백신으로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야겠고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색전수를 받았고요. 조영제 부작용으로 화이자 접종 안 된다고 해서 접종을 못했는데, 내과 여러 곳 방문해봐도 접종을 딱히 권하지를 않네요. 이제 일상회복을 하는데 저같이 접종 못 받은 사람은 코로나에 더 노출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 특히 아나필락시스라는 문제 때문에 조영제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접종 권고를 못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돌아다니셔도 확실한 확답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mRNA 백신 안에 있는 물질과 조영제에 있는 물질이 같은 성분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확실하게 권고를 못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대체하는 방안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백신들을 접종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내를 받으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네.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방역에 주의하시면서 저희 전문가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물론.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한번. 저는 할 거 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학교 땡땡이 치고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정글,
사파리. 다 이제 수능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친구들과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그때 첫사랑.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이것도 거래가 가능할까요? 바보, 멍충이. 딱 사기당하기 좋은 스타일. 진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농담도 잘하세요. When it comes to art, 그때 신발 시대마스. 에스크트건의 엉도와. 나는 어려운 말 쓰는 사람 별로예요. 하지만 달리 씨는 조금 달라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습, 문화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관중으로 공연을 하고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비대면 생활은 새로운 생활 양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의 변화가 단순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급변하는 비대면 학습의 미래 발전 방향성 제시, 또한 소외계층 없는 모두를 위한 비대면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전망해 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대면 생활인 맞아요. 것 같거든요. 김덕현 씨는 비대면 생활에 좀 많이 적응이 되셨어요? 저는 지난 그 추석 때 그 지방에 계신 저 어머니한테 좀 내려갔어야 되는데 예. 이 공연과 촬영 때문에 좀 내려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영상통화로 그냥 이렇게 안부를 전해드렸는데 제 나이 때 아직 영상통화가 좀 약간 낯설기도 하는데 요즘 영상통화를 좀 많이 다들 하더라고요.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앱을 이용을 해서 뭐 영상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젊은 친구는 아닙니다만 워낙에 젊으시죠? 워낙에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요새 거의 매일 회의였습니다. 매일 회의여가지고 매일 길에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 어떤 면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회의가 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좋은 면도 있는 게 어떨 때 보면 저는 뭐 이쪽 방에서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있고 뭐 저희 아들놈은 건너방에서 비대면으로 역시 수업 듣고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제 비대면 회의, 비대면 수업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계인 것 같아요. 근데 비대면 수업하면 사실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 애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지 하시면서 이제 우려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 교수님? 네,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고 아주 불편했고 또 기자재도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점차 아주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린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수업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한다고 그러면 다들 굉장히 싫어하고 안 온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요? 거기까지 언제 가느냐고. 절대 안 갑니다라고.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 시험도 일단 비대면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학습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네. 꼭 그 시간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심지어 이제 저희 학생 중에는 부산에서 수업을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현지에서 하겠다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아주 많이 절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대면 학습이 참 편안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지요. 생생감이라든지 실감성이 떨어지고 또 철저하게 자기 주도력이 없으면 이거는 주도적으로 비대면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모든 학습자들이 그런 비대면 학습의 기자재, 디지털 이런 컴퓨터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옛날식으로 막 판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던 스타일이어서 온라인으로 정규 국어 과정을 배운다고는 하지만 이게 학교 가서 배우는 것처럼 공부의 효과가 제대로 있을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상학습의 기자재가
시설이 굉장히 첨단화되면서 최근에 그 메타버스와 같은 그 메타라는 게 현실을 초월한 우주, 그래서 가상 세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건 못지않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학습자들의 집중력, 몰입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이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힘들고 좀 낯선데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그 교육 기회가 된다고요, 교수님? 네. 어르신들도 요즘에 스마트 세상에 스마트 기자재 그리고 SNS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시작하시고요. 평생교육기관인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지역사회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면서 얼마 전에도 저는 100세가 다 되신 미국에 계신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영상통화로 아주 익숙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전부 다 이렇게 비대면, 스마트 학습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게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정말인 게 저희 할머니께서도 저도 안 하는 화상 수업을 듣고 네. 계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요 배울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세상 그리고 요새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간단한 앱이라든지 이런 접속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무궁무진한 좋은 컨텐츠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평생 배움터, 뭐 집현전, 디지털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컨텐츠도 안방대학의 시대가 열려서 무크와 같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보만 알고 계시면. 네. 어떻게 보면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쉽고 편한 배움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 뭔가를 가르쳐 보거나 배워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 교수님? 네, 요즘에 강의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는 이미 해볼 만큼 해봤고요. 그런데 그러셨구나.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우고 저희 싶은 감염병 하는 사람들도 컴퓨터 코딩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 코딩을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교수님은요? 예, 저희도 사실은 뭐 강의부터 시작해서 회의 모두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집에서 홀로 계신 여러분들이 많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요, 그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한 10명 정도 모아서 네. 그 사람들끼리 이제 케이스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토론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이렇게 모아서 할 때는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이제 눈도 마주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인데 비대면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이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비대면 학습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옛날에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냥 뭐 비대면 하면 영상 틀어주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요, 최 교수님? 네, 실시간으로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Q&A라고 하는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수자가 얼마든지 원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학습의 생생함, 그리고 어떤 가슴으로,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라고 눈을 마주 보면서 감성적 교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생생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디지털 기자재 덕분에 많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앞서서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네. 것 중에 메타버스라고 배울 수 있는 가상 환경 얘기를 네. 조금 하셨어요, 교수님.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런 것도 많이 떠오르고 네. 있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라는 것이 가상세계, 현실을 초월해서 거대한 우리만의 우주 공간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첨단의 방식인데요.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요새는 그 메타현실이라 그래서 MR까지 이제 가는 그런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세컨 라이프라고 현실 세계와 거의 같은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져서 마치 가상 학교에를, 가상 클래스에를 들어가서 지금 그 학교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의 수업 거의 비슷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인천 송도 그 연수구에서 네. 유네스코 세계 학습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평생교육계에서 전 세계 2,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메타버스로 온라인 가상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으로 와 있는 분들 간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그런 총회, 국제 컨퍼런스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들어가 봐서 체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스마트 기기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게 메타버스가 호환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호환이 잘 되지만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아예 기자재가 가능하지 않아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그런 접속과 메타버스 접속을 동시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가진 굉장히 맹점이죠, 사실은. 네. 이게 재활치료 영역에서도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뭐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일반적인 모니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류의 어떤 그 VR 기기들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실제 치료 효과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비대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직접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 197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229개 회원도시 대표 등 국내외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지구촌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바로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입니다. 평생학습은 우리 도시의 미래라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네스코의 정신을 반영한 회의로 미래 교육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가 함께 건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 학습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 비대면 학습과 평생 학습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이와 관련된 전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갖춘 우리 송도 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가 앞으로 국제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역량과 또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런 저 국제대회가 열리는 줄 몰랐는데요. 그 유네스코 하면은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해 주는 곳 아닌가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저런 회의를 주최를 하는가요, 교수님? 유네스코라는 의미 자체가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전 세계 19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요. 227개의 전 세계 글로벌 학습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50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이제 주체가 돼서 저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매 2년마다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많은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됐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유네스코 학습도시 자문위원장이라 마침 진행하다가 지금 잠시 나온 상태인데요. 네. 바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5,000명 중에 2,000명 정도가 현재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실시간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니까 뭐 전시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뭐 세계 시민 박람회, 에듀테크 박람회 이런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과 전시관 또 부스 같은 걸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안방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셔서 시청자들께서도 직접 연수구까지 오시지 않아도 안방에서 실감형 체험학습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국제회의가 열리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방송에서 못다 푼 궁금증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만나보시죠. 한 주간 알아본 다양한 정보들. 말초 순환장애로 저리고 아프고 터질 듯한 다리. 말초 순환장애 완화하는 꿀팁과 소리 없이 깨지고 부러지고 고관절 예방법과 맞춤 운동법. 혈액을 맑게 하는 고단백 보양식 오리고기.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과 지난 방송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못다 푼 궁금증에서 모두 답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못다 푼 궁금증 풀어볼게요. 네. 월요일은 일단 말초순환 장애였는데요. 그때 어떤 궁금증들 들어왔을까요? 70대 여성인데요. 발목이 시려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살아요. 약 7, 8년 됐고요. 요즘엔 걷고 나면 오른쪽 발 뒤꿈치가 아파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자, 그리고 저는 60대고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발에서 종아리 경직이 오는데 말초 순환 장애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손발이 차고 시리고 저리면 말초 순환 장애가 아닐까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상태 어떨까요, 교수님? 예, 그 질문 내용을 봤더니 드보라 박님께서는 손발이 차다고 하셨는데 사실 말초 순환 장애의 주증상은 손발이 찬 게 아니라 사실 그 피부 색깔이 변하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 거기 맥박을 한번 재어보시면요.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또 차가운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장 교수님 계시지만 혹시 족저근막염이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말초 순환 장애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오히려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당뇨약을 먹고 계시면서 바닥이 차가운데 오래 앉아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사실 종아리 그 경직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흔히 오는 증상입니다. 근데 그 말초 순환 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는요. 다른 원인, 그 뭐 영양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말초 순환 장애보다는 오히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종아리 경직 같은 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없을까요, 장 교수님? 네, 저도 그 두 번째 장자우물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초순환 장애라기보다는 뭐 종아리 쪽에 생긴 근골격계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제 보통 종아리뿐 아니라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쥐난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한 두어 가지 알려드리도록 네, 함께 하겠습니다.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햄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뭐 탁자나 의자 같은 게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하나 올려놔 주세요. 그러니까 뒷허벅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허벅지 뒤쪽을 햄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목은 최대한 뒤로 당기고요. 자, 무릎 쭉 펴주시고요. 자, 골반을 꼿꼿이 세우시고 자,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팔을 약간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지금 어디가 당기시나요? 당기겠다. 저는 여기 종아리 쪽이. 종아리가 당기신다는 분이 있고요. 허벅지가 당기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당기는 느낌이 쭉 들 때까지 유지를 하시고요. 한 20초 정도 이러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종아리나 허벅지의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종아리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뭐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이런 계단이나 이런 벽 같은 데가 있으면은요. 자, 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놔 주세요. 오케이. 자, 뒤꿈치는 땅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뒤꿈치를 붙이고요. 네. 자, 그 상태로 무릎은 쭉 세우고 자,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어봅시다. 자, 지금은 어디가 당기시나요? 지금도 전 종아리가 네. 종아리가 조금 단축되신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러고 뭐 폰을 보더라도 이러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칭 하면서 네, 밤에 종아리 이렇게 당기고 이상한 느낌 드는 거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말초 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계단이 있으면 계단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요. 자, 한 발을 뒤로 요만큼만 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로 밑으로 쭉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종아리가 역시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계속 종아리 당기는. 자, 이러고 10초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올리면 종아리부터 심장 쪽으로 피를 올려주는 그런 순환을 개선하는 동작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쭉 내려가 주시고요. 네. 네. 이때 무릎은 뒷무릎은 펴줘야 되는 거죠? 네, 뒷무릎은 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고요. 요거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말초순환장애, 종아리의 문제점 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일상생활 모실게요. 속에서 꾸준히 해보시고요. 이제 화요일에는 고관절 건강법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어온 질문입니다. 보실까요? 왼쪽 고관절이 어제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픈데 계단 내려갈 때가 제일 아파요. 이거 왜 이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아프지 않을까요? 온찜질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고관절 질환이 있으신 걸까요? 장 교수님? 아니요, 이게 하루밖에 안 됐다고 하면요. 이런 네. 경우에는 대부분 근육 문제입니다. 근육통. 저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위에 있는 고관절이 이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다리를 다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근육이 너무 약하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의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하루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아마도 타이트한 근육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고관절 스트레칭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루밖에 안 됐고 외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찜질은 뭐 온찜질을 해도 괜찮고 냉찜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궁금증도 살펴볼게요. 자, 고관절 관련 질문입니다. 80세 어머니께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한쪽이 유독 아프시다고 해요. 평소에도 아프다고 하지만 옆으로 누웠을 때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위가 견딜 수 없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냥 관절염일지 아니면 혹시 암 같은 다른 질환의 통증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드시고 계신데 오래 드셔도 되실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옆으로 누웠을 때 위로 올라오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가 아픈가 봐요. 보통 나쁜 통증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눌리는 쪽, 아래쪽에 있는 데가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위에 쪽이 아픈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위에서 고관절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아픈 그런 경우의 통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교정을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 사이에 좀 베개를 놓고 주무신다든지요. 아니면 보통 어르신들 그냥 일반 바닥에다가 욕 깔고 주무시는 경우 많은데요. 네.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주무시면 그게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도록 하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너무 오래 먹게 되면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아픈 상태로 통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뭐 장수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요새 정말 좋은 진통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진통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담당하신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날 추워질수록 낙상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꼬리뼈가 아주 아프고 고관절이 항상 아프네요.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운전 중이면 자세의 문제일까요, 장 교수님? 네, 자세의 문제, 뭐 엉덩이 쪽에 근육이 없고 이런 지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보다 운전할 때만 아프다고 하면은 의외로 운전석 시트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앉아있을 때 시트가 내려가 있는 경우, 즉 고관절보다 무릎이 위로 올라와 있을 경우에 저렇게 꼬리뼈가 아프다든지 고관절이 아픈 경우 상당히 흔하거든요.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요새 운전석 시트 다 조정되잖아요. 네. 위쪽으로 좀 올려서 앉아있을 때 운전할 때 무릎이랑 고관절이 네. 최소한 같은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은 효험을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배웠었는데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먹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단백질 보충제로 가끔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 그 단백질 보충제 하나 갖고 해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백질을 먹고 나서 근육에 잘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으려고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운동이 같이 또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다른 영양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로만 드시는 거는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서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식사를 단백질을 먹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 방송에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매 끼니 단백질 챙겨 드시는 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인 저희가 오리고기 관련 방송했었는데요. 그때 궁금증 한번 볼게요. 백색육이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오리고기는 적색육인가요? 백색육인가요? 익히기 전에는 붉은색인데 익히고 나면 흰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백색육이 왜 좋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양념하면 빨갛게 보니까 적색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적색육과 백색육의 차이는 마요글로빈이라는 성분의 차이입니다. 그게 그 산소에 노출되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우리가 네 다리로 걷는 동물들, 그 돼지, 소, 양 이런 것들은 적색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다리로 보는 가금류라고 그러죠.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기가 하얗게 그러니까 백색육이 돼 있는데 백색육하고 적색육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백색육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고요. 적색육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둘 차이는 약간씩 있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는 문제죠. 그걸 튀기거나 볶이거나 요즘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드시지 않습니까? 또 양념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이런 걸로 보충을 하시되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방송에서 못 다 푼 궁금증들 살펴봤고요. 실시간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벗 열어볼게요. 메타버스 사용 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경우에 더욱 소외될 것 같습니다.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비용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리고 호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할 때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많은 평생교육기관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를 좀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이제 앞으로 저비용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궁금증도 한번 알아볼게요. 18년도 2월에 디스크 수술 후 종아리 아래로 다리가 차고 발이 시리면서 발바닥색이 검게 변합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니며 치료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이게 혹시 말초신경 장애일까요? 디스크 수술 후에 이렇게 되셨대요, 장 교수님. 원인이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떠오르네요. 저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신경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 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돼서 저럴 수도 있고요. CRPS라고 하는 그런 통증 관련된 질환 중에도 저렇게 자율신경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색도 변하고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신경 아니면 혈관 두 개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인데요. 화장실에서 3개 넘어졌는데 오른쪽 고관절 쪽이 많이 부딪혔어요. 오른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폈다 하면은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네. 이 어깨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되게 튼튼하지만 되게 복잡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되게 많은 인대랑 힘줄 같은 게 지나가요. 그래서 건강한 정상 성인이라고 해도 걸을 때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심하다고 하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뚝뚝 소리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도 부딪히고 나서 그 부분이 약간 부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잘 지나가던 힘줄이랑 인대가 그 부은 데 걸려가지고 뚝뚝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붓기가 가라앉으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그 증상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요. 평소에 미리미리 스트레칭을 좀 잘 해주시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23배 증가 노년의 여성 심장 질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